현지 시간 16일 제네바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양국 대통령 서로가 얼마나 미웠던지 장소도 제3국에서 만났네요. 양국 정상은 당초 예상됐던 4시간 혹은 5시간보다 훨씬 짧은 3시간 만에 회담을 마쳤다고 하고요. 서로 얼굴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따로따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따로따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목격했던 미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그 은근한 밀월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목요일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박주연 변호사 그리고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손정희 변호사가 재판. 네, 직업이 변호사기 때문에 재판이 있어서 오늘 이현경 캐스터가 함께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오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이게 슬로건이네요. 네.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되겠다라고 슬로건을 밝혔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재벌 대기업 대주주한테 배당하고 이런 것들을 3년간 동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3년간 동결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뭐 부모 찬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국고 찬스를 좀 해보자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사실은 임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17년간 기업인으로 사셨죠. 그렇죠.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실물 경제통이잖아요. 실제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1978년에 쌍용그룹에 입사를 해서 17년간 재직을 했고 쌍용그룹 상무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가 발탁돼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경제통,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직들은 많이 거쳤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대표를 다 거쳤는데요. 제 기억에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산업부 장관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이제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체 출신이어서 경제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경제 대통령이란 단어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단어이기는 한데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한류가 이렇게까지 융성할 수 있었던 건 정부에서 한류를 키우겠다고 어떤 정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버려둬서. 그래서 자생적으로 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를 잘 안다고 해서 경제를 융성시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보관과 철학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가 요즘 굉장히 생경해요.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그래서 세균맨이라고 하는 별명이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늘 유쾌한 얼굴이었었는데 웃는 상이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인데 본인의 본질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정세균 전 총리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대통령 빼곤 다 했네. 이런 거잖아요. 정말. 총리도 했고 의장도 했고요. 장관에 당내에서도 주요 정책을 다 거쳤는데 대표도 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항상 미소가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선명성 부각 때문인지 뭔가 좀 표정과 발언이 세졌어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동시에 겨냥한 듯한 발언도 있다고 지금 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누구를 막 공격하거나 이런 캐릭터보다는 좀 웃고 많이 얘기를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예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박용진 의원한테 좀 밀리는 모양 세웠거든요. 최근에 보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일부 여론조사 보면. 그것 때문에 답보 5% 그 벽을 좀 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위, 2위를 좀 공격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검찰총장, 또 윤석열 네. 총장 얘기인데 네. 검증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 이게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한테 신뢰받을 수 없고 부도덕하는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도덕성이 검증된 지도자는 자신이다. 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검증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 알쏭달쏭한데 뭐 대충 이재명 지사, 그림은...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네,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당내에서 3위를 기록하고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조금 뒤에 이제 서는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뭔가 기회를 좀 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네, 반등의 기회 가능성? 그 정세균 전 총리가 그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네. 지금까지 자신의 브랜드나 콘텐츠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토크 콘서트 형태로 대선 출정식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 온 이제 여성 한 지지자가 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뼈아픈 질문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사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정치 이력으로 한 가지의 컨셉과 한 가지의 철학들을 꾸준하게 각인시켜 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세균 전 총리는 굉장히 요직에서 두루두루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본인의 브랜드가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 마의 5%를 깰 수 있는 묘책을 알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본인만의 서사, 네. 예, 본인만의 서사와 히스토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인데 시간이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등등 지금 양승조 지사도 그렇고 계속 이제 대선 출마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주 안에 뭐 대선 기획단을 좀 그렇죠. 꾸린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가장 또 첫 포인트가 이준석 돌풍에 자꾸 반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젊은 그렇죠. 사람을 써야 된다라는 모양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학 아니면 김혜영 전 최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그렇죠. 네. 두 사람이 기획단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기획단장이 젊다고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용이 젊어야죠, 뭐. 내용이 젊어야 돼요. 네네. 생긴 것만 젊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기획단이면 당 안에 어떤 그 전략하고 이런 거 사정이 좀 되게 밝아야 되는데 젊어서 될 일이 아닌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동학 뭐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혜영 전 최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분들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이 물리적 나이 무관하게 네. 젊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누구나 저는 뭐 민주당에 좋은 60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네. 게 젊고 쇄신이면 그게 젊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또 저기 멀찍이 사진을 네. 누군가 SNS를 찍었나 봐요. 네, 이게 찍혔어요. 사진 특종이죠. 찍혔어요. 네. 예. 그 국회의원분들이 필름을 붙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땡겨서 사진을 찍어도 그 메시지가 포착되지 안 않을 보이게. 수 있도록. 맞아요. 예전에 여러 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 여러 번 사건이 있었는데 안 붙인 의원님이 계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용호 의원이 오늘 오전에 김원희 의원하고 나눈 SNS 메시지가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네. 대선 기획단 총감독으로 만나보기로 하신 분 만나보셨냐? 저는 개콘 PD 서수민 추천받아 만나보려고요. 요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서수민 PD를. 네. 우선 일단 통화했다. 단장이 결정되면 그때 만나보려 한다. 이렇게 김용호 의원이 답변을 했었는데요. 네. 글쎄요, 이게 서수민 PD가 이전에도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거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전적 제안이 있었다고 예, 하죠.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대선 기획단에 가서 과연 그 일을 해야 할 어떤 명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좀 특이한 게 서수민 PD면 뭐 개그 콘서트잖아요. 네. 그게 이거 맞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뭐 좀 눈에 띄려고 하는 건지 네. 정말 생각해서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개콘을 어쨌든 성공시켰던 PD이기 때문에 결국 개콘 지금 안 해요. 네,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성공했을 수는 있지만 네.
뭐 끝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개콘은 그 개그맨들이 자기들이 짜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죠. 오디션 하잖아요. 그런데 대선 기획단인데 네. 짜가지고 와서 오디션해서 이렇게 이해가 뽑을 안 수 돼요, 있는 저는. 상황인 건지 아직까지 계속 국민의힘 하는 거에 뒷북 치는 모양새예요. 뭔가 하면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근데 이런 게가 춤춘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노래 부른다고 됩니까? 뭐 네. 힙합 한다고 안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뭔가 뒤처지는 서수민이 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네, 뭔가 이게 쫓기는 듯한 느낌이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느낌적 느낌이 불편하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개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서수민 PD가 과연 관심이 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정책위의장을 내정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떤 자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 사무총장이 뭐 사실상 살림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당내 모든 살림. 서열로 봤을 때 한 3, 4위 정도 되겠죠. 원내대표 다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기호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요. 김도읍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는데 뭐 일단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간사 일들을 법사위 간사 일들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좀 의외의 인선이 한기호 의원 같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네, 권영세 의원 뭐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권영세 의원이 뭐 거절한 걸로 전 들었고요. 결국 한기호 의원 3선 의원이긴 한데 개파는 없다고 하지만 군인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이 상당히 좀 강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이게 좀 맞는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 이미지의 뭐 원칙론자까지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 네. 근데 그게 막말은 아닌 거잖아요. 막말 얘기들이 꽤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기호 의원 하면은 막말이 떠올라요. 참 안타깝게도. 어떤 맞습니다. 사례들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지난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북한은 언론 매체에 바다에 떠내려온 오물을 청소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대꾸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오물 쓰레기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네. 저는 강경화 장관과 관련된 이 발언은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황당했었죠. 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의교수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출국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강경화 장관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교수는 강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도 훌륭하다. 강 장관도 이해가 된다. 장관이 1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이 이 교수님 성함이 이래서 이걸 뭐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무총장이 사실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뭐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뽑힌 것도 당신과 민심의 거리를 좁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당신과 민심 그 거리가 좀 더 멀어 보이지 사실은 않나. 뭐 저도 좀 군에서 같이 이제 했던 경험이 있어서 뭐 군대 때하고 의원 때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막말이 꽤 많습니다. 뭐 어떤 사회적 그런 데서도 저 기억나는 거는 청년 실업 해결 방안으로 군부대를 지금 계속 해체하고 있거든요. 복무 기간을 지금 줄여놨는데 늘려가지고 그거 자체가 취업이 된다. 10만 명 취업이 된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또 뭐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렸었죠. 그렇죠. 사실 좀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거 좌파 얘기를 했었거든요. 좌파 색출해야 된다. 뭐 정부 전복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도 있고요. 특히 강원도에서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 중에 가로로 숨진 여군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순직 처리가 되니까 그분한테도 상당한 기적 사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고요. 당시 국방위 간사를 하다가 반납도 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들어도 굉장히 상당히 막말이 많아요. 뭐 한두 개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서 사실 알겠습니다. 뭐 메시지 내지는 않지만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벌써부터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김재원 전 의원이죠.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이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보겠다. 여기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네요. 네,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에게 뭐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그림이잖아요. 국민의힘의 김재원 의원은 친박계 의원이라고 굉장히 분명한 개파색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리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제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뭐 시험 볼 때 엑셀도 못 하시는 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시험으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당내에 이런 그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걸 이준석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노선을 변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짧게 짚어볼게요. 경북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친모로 지목된 석 씨 측에서 희귀 증후군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특이한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른바 키메라 증후군이에요. 키메라. 네, 키메라. 그리스 신화인가 이거 나오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뭐 그걸 말하는 건데 한 사람이 유전자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뭐 이게 뭐 정말 특이하네요. 네. 거의 확률은 되게 낮는데 그런 게 있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출산한 적이 없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유전자는 어머니로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외할머니 하는 사람이 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요 부분을 한번 내보겠다. 혹시 키메라 증후군이 아니냐라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요걸 한번 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키메라 증후군인지 아닌지는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병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 우리 뭐 시사 프로에서 이걸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낮아요. 0.00001%인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구적으로 어딘가 존재할 수는 있는데 있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을 따질 수는 없는 정도의 그 증후군이기 때문에 너무나까지 계속 부인을 하고 다른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나저나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이 배꼽 폐새끼 이것을 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이 빌라 안에서 이 배꼽 아이가 죽은 곳에 배꼽 폐새끼가 지금 발견됐는데 빌라에서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숨진 아이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외력에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그때 아이가 바뀐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것을 자료로 제출했다. 네. 이 사건 보면 볼수록 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 부분하고 얘기하고 다르거든요. 너무 상반돼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인데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엉뚱한 얘기만 계속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도 지금 혼란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키메라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뒤에 좀 인터뷰가 준비돼가지고요.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함께할 분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말로 가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은 아니겠죠? 이진년 대구시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음성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시장 질문을 통해 대구시에서 최근 발생되었던 화이자 백신 논란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 아니겠죠?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MC 장원 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년 대구시 의원이 어제였습니다. 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화이자라고 쓰여있는 흰 고무신, 그러니까 백신을 들고 그러니까 하얀 신인 거죠. 이 백신을 들고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 지난달 대구시가 이제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직구한다고 주장을 해서 이 백신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의원은 이 권 시장을 향해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은 아니겠죠? 대구가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다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BBC 등 해외 언론에서도 백신 사기라고 보도될 정도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라면서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용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저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한데 혼자 막 키득키득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저희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해당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의원이 진짜 이 백신, 이 고무신을 들고 있네요. 네, 화이자라고 써놓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좀 유행했던 유머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그 백신이 좀 이렇게 귀하던 시절에 이 문자 같은 거 보내면서 이제 백신 맞으라고 격려하면서 이 동료분들끼리 친구분들끼리 이 고무신 흰 고무신 사진을 보내면서 백신 맞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유머 섞인 이제 문자들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응용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유머들이 존재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젊은 사람일수록 맞고 난 다음에 면역 반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면역 반응이 별로 없으면 이 나이가 많은 거다. 아제다. 몸의 나이를 그냥 알려주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연식이 좀 됐으니까 저희 할머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어요. 정말. 저 이제 대학교 때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래서 늘 집에 고무신이 있었어요. 할머니께. 근데 요즘 익숙하시겠네요. 근데 모르는 세대가 있나요 요즘? 글쎄요. 이게 신어본 적은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요즘 뭐 10대, 20대 분들은 아마 뭐 사극이나 아니면 뭐 사진으로만 접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실내화 학교 안에서 실내화 지금도 신냐 모르겠네요. 근데 재미로 이제 고무신 신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유명 브랜드 마크 나이땡이나 뭐 아디다 땡 같은 거 이제 직접 이 사인펜으로 그려가지고 신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압수당하고 혼나고 이랬던 사건들. 그 해외에서도 실제 대구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까 BBC 언급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주요 언론에서도 이 대구시의 백신 해프닝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BBC는 지난 9일 이제 한국 시장이 백신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라는 보도가 나갔고요. 대만에서도 우리는 저러지 말자라는 이제 보도로 국제적 망신에다가 이 안 좋은 예로서 타산지석의 예로 남는 또 이 불명예가 있었습니다. 불명예가 있었다. 그나저나 지금 소개해 주신 이 이진년 시의원 이 권 시장과 맞붙은 게 이번 처음이 아닌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는데요.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도 설전을 벌이다가 이 권 시장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날이군요.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이제 긴급 이송되면서 설전이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183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대구시장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말장난은 자중합시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또 3248번님은 크게 웃고 갑니다. 또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새 지평선을 열었다. 유명해졌어요. 윤석열 총장의 말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서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 어색한 표현과 어법으로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문맥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평을 열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평선을 열다라는 말은 처음이라면서 윤종 총장이 이 언어의 새 지평을 여셨네요. 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누리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찰은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이 문맥상 성찰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봄이라는 뜻의 통찰이 더 어울릴 것이다. 그러네요. 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찰보다는 통찰이 맞죠. 이 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찰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칭찬의 의미로 쓰기에는 성찰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방명록을 본 누리꾼들이
직접 이 첨삭지도 버전의 문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라면 이렇게 쓰겠다 뭐 이런 버전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저 고친 내용이 이렇습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네. 정보와 기반을 다지고 인권의 가치를 높임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쓴 거에는 그냥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걸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네. 다지다와 높임으로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연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찰을 배우기 위해 네. 노력하고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네. 썼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문장 참 깔끔하네요. 네. 이 집단지성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보니까 저도 평소에 이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네. 그 주어와 서술어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뭐 등등. 네. 그런데 정청래 의원 좀 다른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이 네. 이 언어나 단어에 대해서 좀 민감하세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네. 방송에서도 막 주장하시고 얘기를 네네. 하시는데 이번에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좀 어색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일단 받아들여. 근데 듣고 네.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럼 또 궁금증, 지평선은 그렇게 여셨으면 수평선은 누가 여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네네. 이 지평선과 지평을 살짝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계속 듣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 지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이죠.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네. 생기게 되는 현상이지요. 네. 자, 그리고 지평은 대지의 편평한 면 이런 뜻도 있고요.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이라는 뜻도 있고 네. 이제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치적으로는 이 지평을 열다 할 때는 이 세 번째 뜻이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제 굳이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네네.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실수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실수들. 네, 맞습니다.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정치인들은 사실 네. 글보다는 말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네. 사실 뭐 텍스트로 접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 SNS가 활발해져서 이제 SNS로 글을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주로 말을 전해 듣죠. 그래서 말이 더 익숙한데 이제 글로써 뭔가를 표현할 때는 네. 좀 긴장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한 예들이 많아요. 네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 시절에 방명록에 글을 쓰면서 네. 이제 자신의 소속을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이라고 썼다가 X표 지우고 다시 미래통합당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을 이제 여러 군데를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헷갈리신 예.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예,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적었던 적이 있고요. 네. 굳건 희를 굳건 이로 적은 적도 있고 요것도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어서 철자법 네네. 뭐 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건 희, 좀 네. 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굴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쓰셨다가 이제 긴장하셔서 그랬는지 다시 수정했던 적도 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바치겠습니다라고 온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쓰면서 네. 바치겠읍니다. 읍니다. 예, 읍니다라는 이게 1989년도에 바뀌었거든요. 네, 제가 읍니다. 초등학교 때 읍니다로 써야 된다고 저도 배웠다가 네. 네, 나중에 씁니다로 바뀌더라고요. 그 배신감이 어찌나 큰지. 예, 그래서 이게 습과 읍을 헷갈리는 게 이제 오래된 사람 증명 네, 오래된 사람. 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822번님이 그대 왜 다들 방명록만 보면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긴장하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네. 많은 사람들의 지목을 좀 받다 보면 주목을 받다 보면 네. 저도 틀리잖아요. 지금 지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네. 막 카메라 기자들 있으면은 네. 정신이 없으니까 네네. 평소에 알던 것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틀리는 거죠. 네. 그나저나 카네이션님 문자 주셨는데 히읗 MC 장원님 국어 시간인가요? 문자 주셨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 요즘에는 이제 SNS나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오타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오타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말을 그래서 좀 오히려 희화화. 더 재밌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전 기억나는 거 몇 개 제가 좀 찾아왔는데 어떤 게 있어요? 그 초봄에 이제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는 걸 꽃샘 추위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곱샘 추위라고. 추위가 배가 돼서 이제 곱셈 추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 답안지 쓸 때 OMR 카드, 네. OMR 카드잖아요. 네. 그건 이제 5회 말 카드, 이제 야구 5회 말 그
고리타분한 성격 있잖아요. 고리타분한 성격을 그거를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고리따분한 성격이라고 쓰시는 분들 봤어요 제가. 근데 이 고리따분한 성격은 왠지 뜻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설득이 돼요. 그 단어는 지금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네. 제 주변은 없고요. 주변에 없고. 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더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장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본격적인 합당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명 개정 등 여러 가지 합당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내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합당 실무협상단 대표를 맡고 계시죠? 네. 네,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따끈한 뉴스가 있어서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오늘 국민의당에서 지역위원장 29명을 임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7일에 한번 보류를 했다가 이제 오늘 임명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해석들도 많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보셨겠지만 알박기 이런 거친 표현도 썼는데 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동안 좀 늦춰왔던 당내 조직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당원들이나 저희 당 지도부에서 공감을 하고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해서 지난 7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청년 정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네.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최고위원들의 일부 의견이 있어서 최고위원 청년 정치인을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오늘 29명의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박기라고 거칠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당과 관련해서 합당 이전에 선출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제시한 당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는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당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국민께 또 당원들께 약속한 내용이 네. 이 모든 공천과 관련해서 자격심사를 하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선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한 약속과 운영 방식에 따르면 이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알박기가 될 수 있는지 네. 상호 모순되는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당이 이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것은 곧 합당할 당의 조직의 정비이자 또한 확장의 결과입니다.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열린 시각을 가질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에서는 독자적인 조직 강화 차원에서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 전에 그때 경선 과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국민의당에서 지난 7일 1차 보류를 하니까 앞으로 통합 과정을 이제 생각해서 뭔가 이제 제 의지를 좀 받아주신 거다 이렇게 이준석 당시 후보가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맞지 않는 해석이었네요. 지금 설명하신 것과 맞춰보면. 저희 국민의당이 뭔가 입장을 내거나 네. 의견을 제시를 하면 꼭 국힘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의도를 분석하는 네, 그런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네. 국민의당이 이 설명한 내용은 당시에도 청년 정치인을 추가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심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 이제 안 대표가 합당 입장문에서 이 국민의당은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지분이라는 게 조금 회의적으로 좀 나쁘게 들리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또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철수 대표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전국에 있는 당원들을 만나는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당원들과 함께 이 원칙 있는 합당에 대한 공감을 했습니다. 원칙 있는 합당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그를 통해서 지지와 가치의 확장을 이뤄내는 그런 통합이다라고 원칙 있는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네. 그런 원칙 있는 합당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새로운 당명 을 통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분 요구라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준석 그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와 당대표의 그 당 운영 방식을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당의 운영 방식이 이제는 모든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을 하겠고 경쟁을 통해서 네. 최적자를 선출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당의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예전처럼 지역위원장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다음 선거에서 공천권을 보장받는 그러한 당의 운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이 지분 요구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형식적인 합당 합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방향성, 내용, 운영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이른바 그 공직 후보자들 테스트를 하겠다. 기본적인 네. 자질을 보겠다고 하는 그 방식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경쟁을 통해서 또 일정한 자격을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정당 내부에서 필요한 운영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예측을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당명 얘기하셨잖아요. 네. 당명이 왜 중요한 겁니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당명은 이 합당의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국민의당이 흡수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네. 당명을 바꾼다는 건 서로 다른 존재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당명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굉장히 크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명 변경은 권은희 원내대표가 돌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안철수 대표와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돌발적인 제안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모르쇠로 상황을 해석하면 판단하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 언론만 다시 복귀하더라도 네. 합당의 방식과 관련해서 당명 변경을 할 것이냐, 당명 변경 여부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그 언론 취재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을 해서 네. 신설합당도 흡수합당도 아닌 그런 안철수의 입당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돌발적으로 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은 원칙 있는 합당의 정신으로 이 당면 변경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가치를 두고 있었고요. 모르쇠만 하거나 아니면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단순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왜 국민의당이 이 당면 변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어떤 취지에서 당면 변경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국민의힘 대표로서 네. 당면 변경과 관련해서 당연히 꺼려할 수 있죠. 당연히 꺼려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그러한 이유, 네. 그리고 그 정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은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그런 네.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권은희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그
국민의당에서는 당명 변경이 굉장히 디폴트처럼 당연하다라는 입장이신 거군요. 원칙 있는 합당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기 원칙 있는 합당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당명 변경이라는 저의 실무 책임자의 의견과 의지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최고 위원들이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네.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몰랐다 아니면은 거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의힘이 이거는 합당 정신을 구현하는 합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적당한 값 쳐주고 흥정하겠다 이런 정신이기 때문에 합당 과정에 있어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이 왜 이 당명 변경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어떠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이 합당 정신을 가진 합당 협상의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가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미지가 좋은 상태, 요즘 또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일부 수치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당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건가요? 국민의힘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협상과 관련된 또 합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설명들 그리고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발언에는 그냥 국민의힘의 대표로서의 발언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장만 담겨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만 여야 협공이라고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와 입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그 시기와 그 국민의힘, 국민의당과의 합당 시기는 뭔가 함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합니까? 함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풀어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국민의당이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합당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지지와 가치를 확장하는 그런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자신이 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확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압도적인 선거 승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내용이고 또요? 예, 다 같이 화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유부남 직장 상사가 준 시계가 몰카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몰카를 어머. 자, 시간이 없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어떤 소식인지. 자, 인권 변호 및 연구를 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가 어제 한국에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 12명과 관료 전문가 등을 38차례에 걸쳐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건데요. 그중 직장 상사에게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한 사례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직장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유부남 직장 상사로부터 탁상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뭐 시계 선물 받을 수는 있잖아요. 탁상 시계 뭐 알람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예. 이 유부남 직장 상사는 A 씨에게 추파를 던지던 사람이었는데요. A 씨는 침실에 놓았던 탁상 시계에서 나오는 이 빨간 불빛이 신경이 쓰여서 네. 시계의 위치를 종종 좀 바꿨다고 해요. 네. 불빛 때문에. 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직장 상사가 시계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달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섭다. 뭔가 의심되지 않으세요? 네. 예. 시계 위치를 바꿀 때마다 돌려달라.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무섭기까지도 한데 A 씨가 당연히 수상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문제의 시계는 단순한 탁상 시계가 아닌 몰카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예, 상사의 선물이 어둠 속에서도 완벽한 영상을 제공하는 시계로 팔리고 있었던 건데요. 네. 무려 한 달 동안 침실에 뒀던 시계가 이 카메라가 달린 어떤 특수 시계였고요. 더 무서운 건 이 씨의 방을 촬영해서 상사의 휴대전화로 네. 스트리밍 해온 사실을 뒤늦게 인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모르고 있다가 어쨌든 감을 잡은 거네. 그렇죠. 잡기는. 한 달 동안 본인의 침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한다. 진짜. 예. 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예. 피해자는 A 씨가 상사에게 전화해서 일을 따졌겠죠. 네. 상사는 더 무섭습니다. 네. 그거 검색하느라 밤에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거야? 이런 대꾸를 했는데 밤늦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A 씨의 모습을 네. 자신이 마치 다 보고 있었다 이런 말투였다고. 거의 CCTV네요. 예, CCTV죠. 네네. 예. 자, 수사와 재판 끝에 상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종종 내 방이 이유 없이 무섭다면서 네.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우울증과 불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떠나지 않겠죠. 이게 트라우마를 남긴 건데요. 예. 이게 국제기구 보고서에까지 나왔다니까 정말 지금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합니다. 그런 일이네요. 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유포하고 또 조작, 합성된 영상물을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 보고서를 냈는데 네. 야, 특이하게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콕 집어 나왔고요. 분량도 무려 90쪽에 달해요. 한국이 얼마나 범죄가 심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 몰카 범죄 끊이지 않는데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까? 예. 네. 이건 보고서에 나오지도 않는 사건이고 얼마 전인 지난 11일에 네.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신발에 카메라를 숨겨서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구속이 됐는데 한 커피숍에서 일하던 알바생 A 씨가 한 손님이 제 뒤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꺼림칙해요라고 네. 경찰에 네. 신고를 했습니다. 손님 B 씨는 치마를 입은 알바생이 근처로 다가가면 이 발을 내미는 수상한 행동을 했는데요.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슬리퍼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B 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또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남고생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사건 많았었죠. 탈의실. 그러니까요. 네, 또 지난달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현직 남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뿌리 뽑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들은 대부분 또 남자고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피해자들은 사법제도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네. 평생 이 범죄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79%가 벌금형과 또 집행유예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거든요. 79%? 예. 그냥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상의 모든 곳이 그야말로 불법 촬영의 위험지대가 됐는데요.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간지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주도, 신흥 무관학교 설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참여, 그리고 항일 무장 투쟁 전개. 네, 현재 화폐 가치로 2조 원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우당 이회영 선생과 형제들의 업적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부만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남산 예장공원에 이회영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종걸 상임의장, 그리고 서혜성 서울역사재생 총감독님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관련돼서 좀 기사를 저도 읽고 있는데, 네. 지난 9일이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이었잖아요. 네. 그 의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의원님이라는 게 더 익숙하긴 한데요. 네, 손자이시고 더 뜻깊은 어떤 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소감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죄인 같은 생각입니다. 죄인 같은 생각이다. 그 여섯 형제분 할아버지가 넷째신데요. 네. 여섯 형제분을 이제 고향으로 모셨는데 너무 늦었죠. 너무 110년 만에 이제 모신 겁니다. 거기서 야밤 도주 하셔서 사실 저희들이 시신도 다 수신 못하고 셋째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분들은 한 분 이시영 할아버지는 다섯째인데 그분은 네. 그래도 이제 부통령 사서 생존하셔서 네. 부통령 하셨는데 네, 네.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네, 다 피살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치열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네. 고문받아 돌아가시고 굶어 돌아가시고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피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그 명동 근처 거기서 이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증조 반사하셨던 이유승 대감 모시고 이제 어린 시절 지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회영 선생님하고 이 형제들 업적에 대해서 뭐 교양 프로나 다큐 프로 이런 거 보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저는 역사를 잘은 모릅니다만 뭉클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총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지난 그 9일 이제 개관식 때도 그러셨고 네, 네. 어떤 느낌인지. 2015년 말부터 이거 일을 준비해 왔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원래 이 TBS도 거기 있었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TBS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TBS 탑에서 일부를 전파 송출 탑. 네. 금속을 제가 일부를 떼어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제가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아, 그러세요? TBS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여기서 네. 방송을 송출했다. 언제 한번 TBS에서 와셔서 네. 한번 관계자들이랑 둘러보시기를 특히 이강택 대표께서 네, 네.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실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그 남산을 그렇게 한 이유가 네.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국치를 당한 자리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일본에게 테라우치 마사다케에게 문서로 우리나라를 넘겨준 서울시 중구 예장동 2-1번지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뭐 10m 떨어지지 않은 네, 그런 네.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우당 이회영 선생님 모신 이유가 아까 이제 명동만 우리 이정골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네. 그 남산 비탈에 쌍회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네. 쌍회정. 네. 회나무 두 그루가 있다.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백사 이항복 선생 때부터 누대에 걸쳐서 사용하던 집이자 정자였습니다. 네. 실제로 망명하시기 전에 그 쌍회정에서 모여가지고 망명하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당 이회영 선생은 남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사실은 이제 이 한 분 한 분 각각의 역사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이걸 짧은 시간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이제 삼원갑족이라고 해서 이제 태어난 그 이제 가문이 네. 뭐 양반 가문이었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양반의 길을 그렇게 걷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형제들 지금 거기에 여섯 형제들이 같이 기념관으로 네. 이제 모셔졌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다섯째는 외무부 교섭국장까지 한 차관까지 하고 약관 나이에 평양 관찰사도 한 그런 벼슬도 했고 그 또 재산을 제일 많이 냈다고 하는 둘째 이석영 선생도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했고 또 첫째도 그랬고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은 벼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고종 황제에게 능참봉 무슨 그런 이제 그 무임소 관직을 좀 받으셨다고 네, 그러는데 네. 이제 그거는 뭐 고종이 이제 뭐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 실제 일을 한 적은 없고요. 아, 그렇군요. 네.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시대 우리가 이미 기울어져가는 네. 일제 시대의 그
기대에 이제 봉건제도에 이제 혁파하는 어떤 개혁 상황에 쓰면서 그것이 마침 이제 일제 식민지를 겪게 되니까 네. 일제에 항거하는 나라를 살리는 독립의 대열에 나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한 23년부터 본인이 상당한 연세에 이른 때 50세에 가까운 때 네.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네, 네. 이제 좀 혁신적인 사상이 당시에, 네. 독립운동에 아주 적합하겠다. 그리고 또 자유주의에 본인이 독립운동을 한 이후에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제일 맞겠다라고 하는 아나키스트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또 가장 치열한 항일운동을 하게 된 이제 동기가 됐던 분이죠. 그래서 본인도 고문받아서 돌아가시고 네. 아주 장렬하게 인생을 마감하셨고 형제들도 네.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그렇게. 삶으로 마감하신 이제 그런 가족사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한 분이 하기도 참 어려운데 보면은 이분들이 형제분 모두 다 이렇게 몸을 바쳐가면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날 이제 1910년 네. 그때 이제 경술련인데요. 네. 국치를 당하던 해죠. 그러니까 되게 나라가 망했다 그러지 않고 국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건 아닌데 백성인도 어떻게 나라가 망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국치를 당하던 그해 12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서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시게 되는데 네. 그때 6 형제만 간 게 아니고 부인들도 다 떠났고요. 네네. 자식들도 모두 다 갔습니다. 그 식솔들 같이 다 갔습니다. 네, 40여 명 정도가 이제 망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던 것은 다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네.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줬던 나라에 되돌려야 한다. 아마 이런 결심을 하셨던 것 같고 그걸 이끌었던 분이 이제 이혜영 선생이십니다. 네, 형제분들은 네. 많았지만 네. 아까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혜영 선생은 최후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후의 인간. 예,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당신 이름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였고 언제나 익명이었고 언제나 가장 뒤에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분이셨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후의 인간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역사적으로 돈 있고 소위 말하는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뭔가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봤었는데 특히 이제 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도 많고 문 대통령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제 뿌리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신흥무관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흥무관학교는 이혜영 선생 집안이 망명하자마자 바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국군이 기울자마자 바로 무장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운 지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110년 되는 것이죠. 네. 네. 사실 6월 9일 날 그 예장공원을 문을 연 이유가 6월 10일 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네. 1911년 6월 10일 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서울시 일정상 하루를 땡기자고 그래서 6월 9일 날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의열단 출신들이 다 신흥무관학교 하구단이 의열단이거든요. 하구단이라는 건 졸업생 모임이 의열단이 된 것이고요. 또 광복군의 총사령관에서부터 지대장들까지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거나 교관들이거나 이런 사람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이제 유구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하라고 한다면 광복군이 곧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소급한다면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우리 모든 그런 근대 물리력,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근대 물리력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의장님은? 네, 어떤 의미이십니까? 네, 그 설계된 것도요. 네, 그 앞에 좀 넓은 공간을 천장에 봉을 세웠는데 그게 비문 3,500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 출신들의 비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비문들이 가지고 있는 뜻과 힘이 그 영혼이 6 형제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형상이고요. 그 신흥무관학교는 들어갈 때부터 만주에 이분들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갈 때부터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형인 그 이석영 선생이
여러분들과 같이 모여서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 백오인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모금은 불가능했고 이제 둘째 이석영 선생이 판 그 거부라고 하는 남양주에서 발을 딛고 서울까지 왔다는 이제 그 땅에 이제 그걸 다 판 그 재산이 신흥무한학교 이제 기금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 그 할머니가 쓰신 서간도 시종기가 그게 이제 뒤에 서간도 시종로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거기에 첫 페이지부터 우선 신흥무한학교의 생활이 나오죠.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서간도 시종기는 이종걸 의장께서 젖먹이었을 적에 할머니가 그 품에 안고 그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공동저술자라고 그래요. 공동저술자. 그 방해를 했겠죠. 옆에서 울고 있었을 텐데. 방해를 했겠죠. 제가 이제 볼펜으로 그냥 이렇게 막 거기다 낙서도 하고 그 필체가 좀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종찬 그 형님이 딴 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그 이종걸이 지금 공동 저술자라고 그렇게 핵심을 빼놓고 부끄러우신지 핵심을 빼놓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감독님 이게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종걸 상임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래도 110년이 흘렀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독립운동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사실은 광복 이후에 우리가 대단히 소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이 파리를 지배한 게 4년 약간 넘게 지배했습니다. 파리 내에 현재 900여 개의 메모리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공간이 한국 전국 다 해서 아마 100개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는 독립운동을 기록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혜영 선생은 손자들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또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념관이 생기셨지만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자기를 기억해 줄 만한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처음에 이제 그 이종찬 씨가 자기 사제의 일부를 개조해서 이제 기념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전 원장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종찬 원장님도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번에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최초로 서울시 출신의 항일운동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6분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6분에다가 사실 또 그 부인인 이은숙 여사의 그 서간도 시종이가 사실 없었으면 이분들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어려웠던 텐데. 그런 이제 덕이 그 공이 있어서 한 7분 정도가 이제 그곳에 이렇게 스스로 영혼을 이제 저희들한테 선물 주고 계신 장소입니다. 그럼 이회영 기념관이 개관한 곳이 남산 예장공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공간 중에 저는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만 이 핵심 공간 중 하나가 기억 6이라고 하는데요. 기억 6은 어떤 공간인가요? 그 자리가 사실은 현재 우당 이혜영 기념관이 들어간 그 자리나 과거 TBS가 있었던 그 자리는 똑같이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6국은 뭐냐면 중앙정보부에서 학원 사찰, 언론인들 뭐 통제하는 거, 노동 문제 통제하는 거, 일단 이런 일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별명이 고기 육자 6국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떼어줘야만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자리를 서울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이름이 남산 예장공원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가 과거에 우리 그 군인들이 조선시대 때 무예를 닦던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 예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했는데 오랫동안 일본인들이 살았고요. 그래서 일본인 관사터가 거기 현재도 남아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이제 이 권위주의 시대 때 가장 인권 침해를 많이 했던 그런 기관의 6국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제가 여러 사람들을 찾아서 현장에 모시고 갔습니다. 대부분은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고문받았던 현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몇 분이 현장에 와 보시고 자신들이 고문받을 때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공간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제가 한 4년 정도 보존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원을 새로 복원할 적에 다시 거기에 설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거울로 삼고자 기억6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렇게 끔찍한 정말 고문과 거의 살인까지 가는 네. 그런 끔찍한 공간이었다는 것과 당시 그 피해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 준 거는 언제쯤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네. 대략 위치 정도. 누구나 다 고문받은 곳에 가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감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는 민청년 사건 관계자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시국 사건에 관련되었던 안기부에 끌려갔던 그런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한 4년 전쯤에 확인을 했고 네. 거기에 있는 그 자료를 그 밖에도 충실하게 보강을 해서 그 기억6이라고 하는 공간을 모양을 우체통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소통을 하자. 이제 너무 가둬놓지 말고 그래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는 그런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념관에서 그 이종걸 상임위장께서는 가장 아까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장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공간, 내가 가장 인상 깊은 혹은 공을 들였던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가시면 이걸 꼭 보시라. 혹은 네.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자리에 딱 쓰면 네. 그 서간도 시종기의 말이 네.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곳에 딱 쓰면은 그 할머니의 그 아주 유려한 필체 귀로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네. 그 글이 이제 육형제 할아버지가 이제 사신 그 흔적과 뜻이 그리고 또 투쟁한 네.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가 총이 이번에 전시됐습니다. 체코 무기가 혹시 그겁니까? 예, 네, 봉오동 청산리 전투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무적 일본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을까? 홍범도 나르는 호랑이였지만 네네. 그것은 그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총보다 훨씬 그 유효사거리도 길고 한 750m 됐다고 하는데 당시, 네. 나강 소총에다가 모신 소총까지 네.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체코 군단이라고 하는 네. 그 아주 우연의 장소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100개 러시아에 가담했다가 이제 쫓겨오듯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 이제 리더가 이제 한 3, 4단 정도를 이끌고 있었던 네. 마사릭이라고 하는 네. 체코 군단이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체코로 귀환해서 초대 대통령이 된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뭐 백범 김구 뭐 이동영 선생 뭐 아예 저 이승만까지 한번 다 끌어모은 정도의 그런 체코에서 최고의 인물인 영웅인데 네.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총을 우리에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넘겨줘서 그 총을 네. 우리가 한 2,500정 정도를 꽤 많네요.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 그걸도 훈련도 받고 네. 그것이 이제 물론 계곡으로 홍범도가 협곡으로 몰아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총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건데요. 네. 그 총이 이번에 첫 번째 전시가 돼서 일본의 그때 무적인 일본들을 네. 괴멸시킬 수 있었던 청산리 전투에서 그 총을 사실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이종걸 의장님하고 같이 체코에 갔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책을 인터넷에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모신 소총을. 그러나 그런가요? 쉽지 않. 그냥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살 수 있는데 네. 그러나 그 체코에서 공식적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체코는 우리 독립운동의 동맹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빌렸고요. 네. 그 유효사거리가 대략 한 750대고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아리사카 소총은 대략 거리가 한 450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력만으로 싸운 게 아니라 무기에서도 그렇죠. 절대로 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승전이 가능했다. 네. 딴 것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사실은 청산리 대첩 100주년에 맞춰서 의장님하고 제가 같이 이제 체코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전시가 여의치 않게 되어서 이번에 이제 이의영 기념관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 이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의영 기념관에 오셔서 네. 이 총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와서 한번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꼭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총과 같이 권총이 한 정이 있는데요. 권총이 2정이 있는데 그중에 한 정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네. 짧은 총, 피스톨 얘기하는 겁니다.
FN M1900이라는 총인데요. 네. FN은 뭐 회사 이름입니다. 파브릭 나시오날이라는 뜻이고 네. 그 총과 똑같은 총으로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총도 일부러 빌려온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네. 우리 국민들이 와서 안중근 의사가 어떤 권총을 사용했을까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가서 봐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 영화에 보면은 네. 소총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신 소총인데요. 네. 그게 신흥보안학교 출신들이 썼던 바로 그분들이 청산 전투의 네. 이제 일원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민하협 상임위장 그리고 서울 역사재생 서혜성 총감독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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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